네, 우리 임금과 관련된 이론 보고 있고요. 이제 봐야 될 거는 임금 격차요.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뭐 경쟁적 요인, 비경쟁적 요인, 뭐 요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면요. 임금 격차 보겠습니다. 제 6절 임금 격차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니까 누구 어떤 뭐 집단과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지역과 지역 간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 모두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력 요인과 비경쟁적 요인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데, 일단 작업 조건이나 뭐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임금 격차를 경쟁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노동 조건이나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뭐 차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든지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비경쟁적 요인이라고 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여기 나오는 경쟁적 요인과 그다음에 뒤에서 볼 산업별 임금 격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문제 한 가지, 어쨌든 이 임금 격차를 이제 관통하는 문제를 하나 드리면, 임금 격차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요인이든 간에 어쨌든 뭐 직종이든 산업이든 성별이든 뭐 어째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까요? 아니면 해소하는 원인이 될까요? 당연히 해소하는 원인이 될 거예요. 우리 이전에 제가 치킨집 말씀드렸어요. 치킨집. 치킨집을 차렸는데 뭐 치킨이 5만 원을 판다. 근데 이제 뭐다? 자유로운 창업이나 이런 것들, 자유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원활한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다?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당연히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치킨 가격을 낮출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자들 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어떤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라는 것은 뭐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원인이 된다. 한번 보면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예요.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에서 경쟁적 요인이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적 자본량의 차이, 결국 인적 자본 투자가 노동 생산성 차이를 낳고, 우리 이전에 본 인적 자본 이론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는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인적 자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 차이가 있고, 노동 생산성 차이가 있으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요. 도덕성, 복적성, 협동성, 이런 어떤 질적 차이들의 구성 요소가 임금 격차를 발생시킨다. 그다음에요.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효율성 임금. 우리 뒤에서 볼 건데요. 효율성 임금이란 건요, 결국에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게 중요해요. 효율성 임금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효율성 임금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합리적 선택이다,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효율성 임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을 그냥 더 주는 거예요. 원래의 시장 임금보다 돈 더 주는 거. 비효율적이어 보이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다음에 보상적 임금 격차요. 노동 강도가 높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한 비효용에 대한 임금 격차, 임금을 보상해 줌으로써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이 보상적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그다음에요.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특정 산업 발달로 인해서 갑자기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노동 공급이 부족이 발생하여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요 다섯 가지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요. 비경쟁적 요인 한번 보면 시장 지배력과 독점지대 배당이요. 독과점 기업이 높은 독점지대를 공유하며 근로자에게 일부 배분해 주면 임금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올릴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연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임금 격차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봤던 건 경쟁적 요인이다, 비경쟁적 요인이다, 비경쟁적 요인이다. 그다음에 산별 임금 격차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생산성의 차이, 그러니까 생산성의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임금의 차이가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MPL 노동 생산성, 한계 노동 생산성은 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W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적 자본 이론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이걸 높여서 이걸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MPL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건 결국에 임금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산별 임금 격차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는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 교섭력이 센 경우. 그다음에 독과점력, 제품 시장에서 독과점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산업 집중도가 클수록 그렇지 못한 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노동 공급이 부족한 산업인 경우에, 그다음에 정책적 요인들, 특정 산업을 정부에서 밀어준다. 이러면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요. 기타 임금 격차, 직종별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성별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필기 위주로 나오니까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고 직종별 임금 격차에는 비경쟁 집단이 있고 보상적 임금 격차, 과도적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성별 임금 격차는 편견에 따른 거, 그다음에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서 내부 노동시장에 따라서 인적 자본량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다음에요. 통계적 차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통계적 차별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럼 통계적 차별이 뭐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평균적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한다. 이는 외견상 차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윤국대와 부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출신들이 이 일을 잘하더라라고 해서 그 지역 출신들에 대해 임금을 더 주는 거. 이거 차별로 보이죠. 다른 지역 출신들에 대해 차별로 보이지만 기업 내부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어떤 이제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해서 뭐다? 임금을 더 준 거니까 결국에는 이건 이윤국대와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다음에요. 더 알아보기 보면 최적 인적 자원의 배분이요. 최적 인적 자원의 배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임금 격차, 어떤 산업의 혹은 뭐 직종, 성별, 뭐 수요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봤는데 임금 격차가 왜 임금 격차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쨌든 왜 안 좋은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왜 안 좋은데라는 물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이게 그림 조금 어렵긴 한데 완성만 해 놓으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거거든요. 임금이 뭐 여기 A 산업이라고 하고 여기 B 산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임금이 5만 원. 그다음에 그 이게 그림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실 건 아니에요. 그리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 4만 원. A 산업은 어때요? A 산업은 지금 5만 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B 산업은요? 4만 원 수준이에요. 4만 원. 4만 원 수준. A 산업은 5만 원 수준. 제가 이렇게 공급 곡선 수직으로 그린 건요. 그러니까 단기적 아주 짧은 구간에서는 짧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수직으로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수직으로 그리면 분석이 좀 편해서 그래요. 어쨌든 지금 5만 원과 4만 원이죠. 임금 격차가 10,000원 정도 생겼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서 이거를 45,000원, 45,000원 이렇게 옮겨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옮겨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45,000원 공급 곡선 이렇게 움직여서 45,000원 수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5,000원 수준으로 공급 곡선이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요.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결국에 5만 원에서 45,000원이 되면 이만큼의 총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만 원에서 45,000원으로 가면서 요만큼의 생산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산업별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면 지금 A 빨간 빗금에서 B 빨간 빗금을 빼보시겠어요? 결국에 더 크죠? 빨간 빗금이 더 많이 남죠? 그죠?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결국에 45,000원이라는 곳을 찾아가며 동일 임금에 대해서 동일 노동을 지급하는 45,000원이라는 지점을 공급 곡선이 찾아가서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뭐다? 이 빨간색 여기서 요걸 뺀 것만큼 후생 수준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그러면 임금 격차가 발생했을 때 뭐다?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장 최선의 인적 자원 배분, 그러니까 사회적 총생산의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되면서 가장 사회적 총생산의 최적점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최적 인적 자원 배분, 동일 노동에 대한 각 부문과 임금 격차가 있다면 일국의 노동 자원 비효율적으로 각 부분에 배분되어 사회 총생산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그렇죠? 얼마만큼 극대화하지 못했던 거에서 여기에서 이거 뺀 것만큼 극대화하지 못했던 건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찾아가면서 사회적 총생산이 극대화된 거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려드린 거고요. 여기요, 여기 보신 거예요, 지금.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그 다음에 넘어와서
그다음에 보상적 임금 격차에 대해서 보면 보상적 임금 격차 유명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론이죠. 아담 스미스의 이론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일이 험하면 돈이라도 많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험하면 돈이라도 많이 줘라." 근데 이 일이 험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작업의 쾌적성이 낮거나 교육 훈련에 소요된 비용이 높거나 일자리 지속성이 짧거나 책임의 크기가 크거나 성공 가능성이 작거나 이게 일이 험한 거죠. 이 일이 험한 일을 하면 이런 불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뭐라도 많이 주라는 거예요. "돈이라도 많이 줘라. 임금이라도 많이 줘서 결국에 종국적으로 금전적 그러니까 비금전적인 요인이 마이너스죠. 비금전적 요인이 현재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 직업에서. 그러면 뭐라도 많이 주라는 거예요. 금전적 이라도 많이 줘서 결국에 이거를 이 어떤 순이익을 균등화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게 마이너스면 요거라도 더 줘라. 뭐 당연한 내용인데, 당연한 내용인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작업의 쾌적성도 높고 교육 훈련에 드는 비용도 이제 적고 뭐 일자리 지속성도 길고 이런 직업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현대 사회에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랑 실기에 그래도 간혹 나오거든요. 간혹 나옵니다. 자, 2 번이 중요하겠죠. 보상적 임금 격차를 그럼 왜 초래되는가? 왜 어떤 일자리에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 비금전적 요인이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길래 돈을 더 줘야 하는가? 첫 번째 작업의 쾌적성, 그다음에 교육 훈련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일자리 지속성이 짧아서 실업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책임의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이 크고 이런 거. 성공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실패 가능성이 큰 것들. 이런 직업들은 뭐라도 많이 줘라. 돈이라도 많이 줘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 5가지는 기억하세요. 제가 두 문자로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요거 뭐 적당히 기억이 되시면 기억을 하시고요. 안 되면 따서 기억하세요. 근데 이 정도는 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됐고요. 그다음에 해독 임금 이론이요. 해독 임금 이론. 이건 그러니까 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전에 이 보상적 임금 격차에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떼서 보면 어쨌든 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기업들이요. 근로자의 안전을 공짜로 확보할 수 있어요? 아니죠. 돈 들어야 되죠. 안전과 관련된 뭐 장비도 사야 되고 안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전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업의 업종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업적 특성에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업종도 있을 거고요. 돈이 적게 드는 업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임금을 더 주고 그냥 위험한 상태로 있자라고 판단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드네라고 판단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근로자로 넘어와서 근로자의 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위험해도 돈 많이 버는 일 하는 게 좋아라는 위험 선호자들이 있을 거고요. 나는 돈 좀 적게 벌어도 안전한 게 제일이야라고 하는 위험 기피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임금이고요. 여기가 산업 안전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이 낮은 수준에서 짝짓기를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있을 거고요. 낮은 수준에서. 우리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임금이 좀 낮아도 산업 안전한 게 좋아.'라는 위험 기피자들과 그다음에 우리는 뭐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닥 비용이 안 드니까 '안전 위주로 가겠어.'라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위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한 거 그닥 중요하지 않아. 난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아.'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험의 선호도와 어떤 비용적 문제에 따라서 그 각각의 기업과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짝짓기를 여기와 여기서 한다라는 내용이 헤더닉 임금 이론이에요. 읽어보면 해독 임금 이론이란 고통스럽고 불쾌한 직무에 대해서 특성을 보상 요구 반영한 시장 임금을 말한다. 기본 가정이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한번 보면 직무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나 산재 위험도만 다르다. 노동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며 선호 차이가 존재한다. 선호 차이가 존재하는 거 봤죠? 위험 기피와 위험 선호 이거예요.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며 산업 안전에 투자해야 된다. 투자 비용은 각각 다르겠죠. 그렇죠? 완전 정보를 가지며 직업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짝짓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해도 임금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도, 산업재해에 대한
대한 위험도와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니까 직무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다라고 가정해요. 직무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다. 다만 뭐는 다르다? 산업재해 위험도는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직무의 다른 특성,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직무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나 산재 위험도만 다르다. 직무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나 산재 위험도도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고 넘어가 볼게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요. 임금 하방 경직성은 나름 중요합니다. 시험에 그래도 필기실기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그래프를 봤잖아요. 그죠?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뭐 균형이 변화해서 이런 모습들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봤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임금과 고용량 평면이 있다라고 봤을 때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이렇게 만나서 이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W0와 L0의 고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수요가 노동 수요가 이렇게 줄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축적이었다고 한다면 WL과 L1으로 임금이 줄고 고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다. 즉 임금이 이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못 내려가는 상황. 못 내려가는 상황에서 어때요? 임금이 계속 이 지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W0. 그럼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런 이 L2의 고용량을 결정하게 돼서 고용량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못 떨어지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서 고용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L2. 어쨌든 이렇게 임금이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유동적으로 임금이 떨어지지 하락하지 못하는 경우를 하방 경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방 경직적인 경우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임금이 안 떨어지게 되니까 원래는 고용량이 L1까지만 줄어야 되지만 어디까지 줄어요? L2까지 줄게 되면서 실업폭이 확대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얘는 기억합시다. 얘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노환 2호저, 노환 2호저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조합, 강력한 노동조합의 노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폐 환상의 환상, 환 동그라미 치시고, 이연보수의 이연보수의 그 다음에 효율성의 임금의 효 동그라미 치시고, 최저임금의 저, 이 정도 노환 2호저, 노환 2호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환 2호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노사협상을 통해서 결정했겠죠, 임금을. 근데 그 임금수를 낮추자라고 얘기하면 노동조합이 이걸 허용해요? 아니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다시 볼 건데요. 그다음에 화폐 환상이란 건요.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실질 가치보다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명목상의 화폐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물가 상승률이 0%인데 임금을 7% 삭감한다. 물가 상승률이 0인데 임금을 7% 삭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응답자 대부분이 이건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물가가 12% 상승했어요. 물가가 12%. 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빵일 때 임금 7% 삭감이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12%인데 임금 5% 인상한 건 수용할 만하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결국에 어쨌든 내가 물가 상승률이 0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0이고 임금이 7% 삭감되는 거나 실제로 물가 상승이 12%인데 임금이 5% 인상되는 거나 사실 똑같잖아요. 그거 조삼모사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결국에 이걸 바로 화폐 환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를 고려한 실질 임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명목적인 임금만 보고 임금이 깎였네 이러면 이 저항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화폐 환상을 가진다는 건. 됐습니다. 화폐 환상을 가지기 때문에 당장 나의 그러니까 어떤 그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나의 임금이 떨어지네라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거나 하락하는 것을 엄청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임금이. 그다음에 효율성 임금은 뭐 다시 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거죠, 임금을. 고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효율성 임금을 채택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임금 낮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효율성 임금이란 건 뭐다?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요. 이윤 극대화 추구를 하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연보수, 이연보수. 이연보수 뭐냐면 젊을 때 돈을 좀 적게 주고 나이 들어서 임금을 많이 주는 제도를 의미해요. 왜 이렇게 기업들이 설계를 해요? 장기 근속 유도 때문에 그래요. 장기 근속. 젊을 때 돈 좀 적게 주고 나중에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젊었을 때 적게 받았는데 이제 회사 오래 다녀서 임금 많이 받는 시점들이 왔는데 임금을 깎겠다? 이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법 제도적인 것들도 있죠. 노동법 이외에도 뭐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상당히 이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어요. 뒤에서 노동관계법규 보시겠지만 어쨌든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최저임금 밑으로 또 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임금은 하방 경직적이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최저임금제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제와 노동 수요. 최저임금제란 결국에는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낮은 수준으로는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이제 뭐 지금 또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하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제 노동관계법규 들어가면은 고용관계법규 들어가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최저 수준, 가격 하한제죠, 가격 하한제.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이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WL이 있을 때 이렇게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서 W0와 L0 수준에서 임금과 고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제 노동 수요에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자체를 어떻게 이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실업폭이 커진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실업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됐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라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상대적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가 실시하면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데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더 크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더 효과가 크게 발생하죠. 더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공급 곡선 누워 있다. 그럼 더 크게 발생하고 이런 식이에요. 탄력적이면 충격이 크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 효과, 소득 분배 개선한다. 지나친 저임금 근로자들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직종, 지역 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고임금 경제 효과. 그러니까 개선된 임금이 어쨌든 많이 받으니까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기업의 근대화 촉진, 이제 지나치게 저임금으로 이제 에 의존해서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너무 낮은 임금으로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던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경영 전반에 대해 합리화와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공정 경쟁 확보, 나쁜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저임금으로 짝퉁 같은 거 만드는 애들, 이런 애들 정리할 수 있다. 산업 평화 유지, 지나치게 저임금인 것을 개선해 주니까 노사 분쟁이 미연에 좀 방지될 수 있고요. 경기 활성화, 부양 효과가 있다는 거죠. 소득이 향상되니까 유효 수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쓸 돈이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하게 된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부정적 효과 한번 보도록 하면 부정적 효과 일단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거. 다시 한번 보면 WL 평면에서 W0와 L0였는데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로 고용량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수록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탄력적이면 더 떨어진다. 그죠? 만약에 얘도 누워 있다 이러면은 이제 더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가격이 상승한 효과를 가져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그다음에 역설적이게도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제가 보호하고자 했던 미숙련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대요. 실제로.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는 잘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이제 국토가 큰 나라들 있죠. 미국 같은 데서 발생한 경우를 보면 미국 본토는 잘 사니까 평균 임금이 한 $1 이 정도 될 때 한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했죠. 평균적으로 $1 니까 우리 한 30센트 정도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푸에르토리코라는 이제 미국령으로 있는 곳에도 적용이 되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봉제 산업이 유명했는데 걔네는 거의 파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생산 기여도가 낮은 미숙 연공들이 이제 고용이 아예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산업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그 지역 간 경제 활동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상대적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임금이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무슨 내용이냐면 최저임금이 5% 올랐어요. 보통 뭐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오르다가 많이 오른 애 막 16%씩 오르고 이랬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이 뭐 5% 올랐다 이러면 최저임금과 관련 없는 급여를 받는 저 위에서 받는 사람들도 야 최저임금자들 5% 올랐는데 우리도 5%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임금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암시장이 형성된대요. 암시장. 나는 뭐 최저임금 필요 없는데 그냥 뭐 한 3,000원 일할게 이렇게 저질 일자들이 형성되는 가능성도 있다. 요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그다음에요. 생산성 임금제요. 생산성 임금제로 넘어가 보면 생산성 임금제. 우리가 노동조합이랑 매년 교섭 같은 걸 하죠. 임금 교섭 같은 걸 할 때 뭐 5% 올려줘라. 이렇게 교섭을 하는데 그냥 너무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년에 임금 몇 프로 올려줘라고 얘기할 때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뭘 근거로 하시겠어요? 근거. 일단 첫 번째 물가. 물가 상승률이 3% 올랐으니까 일단은 물가 오른 만큼 더 받아야 최소한 안 깎이는 거잖아요, 내 임금이. 그죠? 물가가 5% 올랐는데 내 급여가 그대로면 나는 오히려 임금이 5%만큼 깎인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고려를 해서 교섭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생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작년에 100개 만들었는데 올해 열심히 해서 120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올라간 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생산을 더 했으니까 그만큼 임금 올려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거 두 가지 합친 게 생산성 임금제예요, 결국에는. 거기 보시면 명목임금 상승률 보면 물가 상승률에 물적 생산성 상승률을 더한다. 물가와 생산성을 더해서 돈을 달라. 얼마만큼 돈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생산성 임금제예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명목임금 상승률을 이제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 변화율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 미분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알 필요 없다. 그냥 물가 상승률과 물적 생산성 상승률을 더한 것이구나. 이게 생산성 임금제고 내가 만약에 노조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교섭을 하면 타당하겠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임금이요. 결국에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실질임금은 뭘 반영해서 물가 수준이란 걸 반영한다고요.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을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환상에 빠져 있다고 얘기한다? 화폐 환상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다. 다 본 내용이죠. 그다음에요. 효율성 임금과 노동 수요 한번 보시죠. 효율성 임금과 노동 수요. 효율성 임금은 이전에 계속 나왔죠. 효율성 임금 계속 나왔는데 뭐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보다 돈 더 많이 줄게.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효율성 임금을 기업이 취하는 경우에 시장 임금보다 임금을 더 줬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많은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왜 합리적 선택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고임금은 내가 돈 많이 받는 사람이면 내가 만약에 해고당해서 개판치고 해고당하면 뭐예요?
비용이 올라 직장 상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 '내가 이만큼 받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 당연히 방지되겠죠. 신규 노동자의 채용과 훈련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억하세요. 마지막 부가급여요. 부가급여 보면요. 부가급여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부가급여는 매달 받는 월급 말고 다른 차원의 보상들 뭐 연차, 퇴직금, 휴가,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법정 부가급여, 뭐 유급휴가, 뭐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해진 거고요. 급여 외에 이런 것들 따로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법정 외에 법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시행해서 지급하는 것들이 있죠. 교육비, 식비,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이요. 어쨌든 부가급여를 받게 되는데 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회를 확인을 해 보면 돈으로 받는 것과 현물로 받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용 가치가 높아요? 당연히 돈으로 받는 게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현물로 받는 거랑 돈으로 받는 것 중에 돈으로 받는 게 더 효용 가치가 더 무차별 국세의 바깥으로 형성이 된다고요. 근데 왜 부가급여를 선호할까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나 근로자마다 저마다 이게 부가급여를 현금을 받는 것보다 부가급여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대요. 근데 사업주의 부가급여 선호를 보면 사업주의 부가급여 선호 임금의 증가로 부가급여를 대체하는 경우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뭐 그쵸. 그러니까 세금을 안 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부가급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퇴직연금,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이연보수의 형태로 해서 그 세금 좀 덜 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선택적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거 도입하는 경우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카드에 뭐 돈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복리후생 결제하고 이런 제도들 이러한 제도들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특정 근로자 유치하기 원하는 경우 알맞은 그 부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뭐 기혼 여성들 혹은 뭐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재반 복리후생이나 시설들을 제공하면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부가 임금 규제 강화 시 회피 수단으로 임금 대신 부가급여를 늘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대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부가급여 선호요. 근로자는 왜 선호하는가? 현물 형태는 조세를 감면받거나 회피할 수 있다. 그렇죠? 부가급여는 이제 조세를 감면받거나 역시 회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급여는 집단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죠. 뭐 이제 기업의 어떤 뭐 복리 후생을 카드 뭐 이런 복지 포인트 같은 거 쓸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싸죠.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복지 포인트로 받는 건 세금도 없고 그다음에 퇴직금과 같은 노령기에 수령하는 이연보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에 비해 싸요. 어쨌든 조세 감면의 혜택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준고정적 비용 한번 보면 준고정적 비용이란 부가급여 이외에도 채용 훈련, 해고 비용 등 종업원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이요. 준고정적 비용이 증가할수록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가급여라는 것 이외에도 뭐예요? 채용 비용, 훈련 비용, 해고 비용 같이 이제 근로자를 뽑으면 근로자를 일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뽑아 놓으면 그냥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준고정적 비용이 많아질수록 뽑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사람 더 뽑을 거예요? 아니면 기존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기존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한다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업 보도록 할게요.